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의학용어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은요 25분씩 수업이 미니 3개가 있는 게 기본 규정이고요. 근데 우리 의학용어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25분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거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또 해봅시다. 우리가 1월 9일에 10월 9일에 다 같이 쉬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소화계통 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소화계통 우리 해부학적인 구조, 해부생리학, 소화생리 이런 것들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했었죠. 그거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소화계통의 주된 증상 그리고 어떤 진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수술이나 치료 요법들이 있는지 그 용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학습 목차는 3개로 나눠지고요. 이제 가능한 이 3가지를 1시간씩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소화계통 주요 해부생리 용어여서 이제 또 여러분 1학기 때 공부 재밌게 했던 친구들은 기억난다 이런 기분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우리 소화계통의 개요에서 주요 결합형 용어와 기능들 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 마우스죠. 마우스. 음식이 입으로 쏙 들어오는 곳이죠. 그쵸? 어떤 이런 증상이나 진단에서는 크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인두, 파링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질병의 주체로서 등장을 하는 거는 식도부터입니다. 식도, 에소파구스, 합성 형태도 에스파그까지 해서 영어 용어랑 합성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죠. 그쵸? 위, 스토먹 다른 합성 형태로 가스트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소장, 인테스틴 이라는 영어 용어 가지고 있고 합성 형태로는 엔테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대장, 소장 다음에 대장이죠. 라지 인테스틴 이거 합성 형태로는 콜 또는 콜론인데 콜론이 더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죠. 그리고 직장과 항문, 렉텀, 에이너스로 표현이 되고 합성 형태로는 이 렉트가 많이 사용이 돼요. anal 할 때 on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요 자체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위까지는 소화관이었죠. 아래쪽은 소화샘의 개념이죠. 간, 리버이고 합성 형태는 헤파트 이런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간의 역할 뭐였지? 지방 소화를 위해 담즙과 효소들을 분비한다. 그리고 몸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면 해독해주는 작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담낭의 이름은 갈브레더다. 갈브레더라는 자체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콜레시스트라는 단어도 둘 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은 판크리아스죠. 합성 형태도 판크리아트 해서 유사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단어들, 주인공들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 또 소화계통 주요 용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소화계통의 주요 해부생리학 용어. 첫 번째, 입안입니다. 입안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별로 궁금한 게 없잖아요? 혀, 텅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는 입천장입니다. 입천장, 팔레이트. 여러분 지금 혀로 입에 이렇게 혀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입천장이 치아가 있는 바로 위쪽은 조금 단단한 하드 팔레이트이고요. 하드 팔레이트. 입천장의 앞쪽 2분의 3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젖이 있다고 치면은 요 뒤쪽 혀로 잘 안 만져지겠지만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물렁물렁해요. 뼈가 없는 부분이죠. 입천장의 뒤쪽 3분의 1을 이루는 부분 소프트 팔레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입천장이라는 존재는 팔레이트인데 입천장의 앞부분의 2분의 3 정도는 좀 딱딱하고 뒤쪽은 물컹물컹 하더라. 왜냐면 여기는 이제 위를 코를 받치고 있으니까 딱딱하겠죠. 이 뒤부터는 인두고 목구멍이니까 물컹물컹하죠. 단단 입천장, 하드 팔레이트는 입천장의 앞쪽 2분의 3을 이루는 부분이다. 위턱뼈, 입천장 돌기와 입천장 뼈의 수평면에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 입천장이라고 한다. 반면에 물렁 입천장, 소프트 팔레이트는 입천장의 뒤쪽보다 목구멍에 가까운 쪽에 3분의 1가량이고 뼈가 없고 주로 가로무늬 근육과 가로무늬 근육은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드럽기 때문에 물렁 입천장이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냐?
나중에 되면 그 선천성 뭐 기형 이런 질환에서 이 하드 팔레이트 혹은 소프트 팔레이트가 개구되어 있다고 하죠. 닫혀 있지 않고 갈라져 있는, 열려져 있는 질환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 팔레이트라는 게 나왔을 때 팔레이트? 뭐지? 파레트?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입천장을 딱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입안이에요. 우리가 치과가 아니기 때문에 입안은 또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자, 잇몸의 이름 진지바죠. 그쵸? 잇몸이 진지하게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 잇몸이 진지바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왜냐면 잇몸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잇몸 치은 진지바. 그리고 치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바깥에 엄청 도자기처럼 단단한 이 사기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에나멜이라고 합니다. 사기질, 치아 머리의 표면을 덮고 있는 회백색 반투명의 단단한 물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음식을 씹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서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하거나 깨지게 되면 안부터는 부식이 되게 가속이 붙어서 빠르게 부식을 하죠. 그래서 바깥 부분을 에나멜이라고 한다. 굉장히 단단하다.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거의 제일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입안이에요. 입안에는 침샘이 있죠. 침샘, 뭐 혐이, 여기 작은 그림 확대 잠깐 해가지고 볼까요? 주주주주준. 여러분 교재에 그림 있죠? 침샘. 혀라는 텅 아래쪽에 보시면 혀 아래에 있는 혀 밑샘, 요렇게 혀 밑샘이 있죠. 서브 링규얼 글랜드. 링규얼 혀의 합성어고 앞에 혀의 어디에 있다? 서브에 있다. 혀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서브 링규얼 글랜드 혀 밑샘이 있고, 그리고 턱 밑에 서브겠죠?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 턱 밑샘이 있고, 그리고 귀 밑샘 패러티드 글랜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좀 대표적인 이 샘들입니다. 이 중에서 뭐가 덩어리가 제일 크나요? 세 개. 누가 봐도 귀밑샘, 이하선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하샘에서 이 세 개의 혀 중에 좀 장액성, 맑은 침은 혀밑샘, 턱밑샘, 귀밑샘에서 다 나오고, 좀 찐득찐득한 아밀라아즈가 포함되어 있는 샘은 이하선에서 잘 나온다. 이하선, 패러티드 글랜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이하선염. 귀밑샘에 생기는 바이러스, VIRUS 바이러스 감염이 패러티드 글랜드, 페로타이티스라고 하는 이하선염이 됩니다. 이하선염은 법정 감염병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귀밑샘을 기억해 두셔라. 자, 다시 소화계통의 주요 외부 생리학적 용어. 그래서 셀리바리 글랜드라는 이 셀리바리 글랜드라는 단어를 외울 필요는 사실 없고,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 개를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귀밑샘을 좀 꼭 외워주십시오. 침샘이라는 건 세 개가 있다. 거기서 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게 귀밑샘, 패러티드, 알오티드 글랜드다. 사이즈가 제일 크고 여기서 찐득찐득한 아밀라아제 같은 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이하선염이라고 한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단어들도 외우면 좋죠. 외우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그 나의 머리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걔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브 링규얼, 서브 만디블라 이런 거는 또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침샘의 대표 주자 패러티드 글랜드. 그렇다. 그리고 목젖 오블라라는 게 있다. 오블라. 다음 인두 파링스입니다. 인두 호흡계통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이제 좀 지겹죠, 그쵸? 인두 파링스. 인두는 입에서 꿀꺽 스스로 삼킬 때 음식물이 꿀렁꿀렁 넘어가게 하는 곳이고, 공기도 지나가고 음식물도 동시에 지나간다.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인두는 위치에 따라서 좀 위쪽을 코인두라고 하고, 나소파링스, 그리고 꿀꺽 음식물이 딱 넘어가는 그 지점을 입인두, 오로파링스라고 하고, 숨이 들어가는 후두와 가까운 부분을 후두인두, 라링고파링스라고 한다. 다음 이제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죠? 음식은 라링스가 아니라 에소파구스로 넘어오죠. 파링스 다음에 에소파구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식도, 에소파구스. 식도는 인두와 위 사이에 있는 인두, 파링스와 위, 스토먹 사이에 있는 길이가 약 25cm 정도의 근육으로 된 기관입니다.
오, 길다. 그쵸. 쭉 길어요. 이게 긴데 내가 음식을 만약에 삼켰어. 꿀꺽 삼켜서 음식이 호로록 해서 빨리 내려가 버리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25cm 정도 되는 식도를 목젖 있는 곳에서 한번 얇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대동맥이랑 기관지 분지가 있는 곳에서 한번 얇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위에 들어가기 직전 부분에서 한번 얇아지게 만들어서 이 식도를 이렇게 한 3부위 정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식도를 목 부위 식도, 가슴 부위 식도, 배 부위 식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의사가 식도암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업도미널 에소파구스 주위 부분에 몇 센치 정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 부위를 지칭할 수 있게 해놓고 있고, 딱 칼로 자르듯이 어디까지가 목 부위야 이렇게 하진 않고, 여기 보면은 인두 식도 잘록, 기관지 대동맥 잘록, 가로막 잘록이라고 해서 잘록이라고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위가 식도가 좁아지는 부위여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꿀꺽 삼켜서 음식이 쭉 내려가 버리면 뭔가 안 좋다. 갑자기 혈당이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렇게 잘록이란 생리적 협착 부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음식이 잠깐 머물렀다가 꿀렁 넘어가고 잠깐 머물렀다가 꿀렁 넘어가게 만들어 둬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음식물이 위나 장으로 내려가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이 이곳에 자주 머무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들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곳의 생리적인 잘록 부위, 인두식도 잘록, 기관지 대동맥 잘록, 가로막 잘록, 요 부위가 암이 잘 생기는 부위예요.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여기가 서비컬 에소파구스다, thoracic 에소파구스다, 업도미널 에소파구스다 이런 단어까지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도는 길이가 좀 길고 생리적 잘록이 3군데가 있다. 그 부위에서 음식물이 잠깐 정체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굿 너무 잘 이해를 했다. 다음은 이제 위입니다. 위는 고장이 잘 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속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뭔가 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화불량, 위궤양, 위염, 그죠? 그래서 위는 관심이 많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들문, 위바닥, 위몸통, 날문이 어디인지를 잘 봐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문에는 들문 조임근이라는 게 있고, 날문에는 날문 조임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식도에도 식도 협착이라고 해서 컨트랙션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건 안 외워도 되는데, 요런 것들은 좀 위치라든지 이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글자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 그림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막은 횡경막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겠죠. 다이아프램. 그래서 식도에서 횡경막을 통해 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로 들어간다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우리가 들문이라고 해요. 카디아 올리파이스라고 들문 구멍이라고 표시를 해뒀고, 우리 앞에 있는 용어에서 들문이라는 것 자체의 이름은 카디아였죠. CARDIA까지가 카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카디아에 음식물이 한번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 누웠어. 그럼 음식물이 식도로 넘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지나가면 앞으로 가야지, 돌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에서 그 에드워드 셰프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뒤돌아가가지고 막 양념도 한번 더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출발했으면 가야 된다면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꿀꺽 삼켜서 아래로 내려왔으면 여기 머물러야지, 여기 있던 게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에는 위산이 있잖아요. 위산은 굉장히 강한 산이죠. pH 1 정도의 위산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제 적당히 중화가 되겠죠. 하지만 식도의 그런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만한 그런 중화된 물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산이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식도로 역류를 해버리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손상시키지 않도록 우리 조물주가 어떻게 해놨다? 조물주님이 거기에 이 들문 조임근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 무엇? 카디악 스핑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뒤에서도 나올 텐데, 위식도 역류증. 이게 왜 생기냐? 이 들문 조임근이 이완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들문 조임근이 왜 이완되냐?
얘가 쪼아도 너무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꾸 넘치려고 해서 힘이 빠졌던지, 혹은 너무 음주를 자주 해가지고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너무 액체류를 과도하게 많이 먹어가지고, 뭐 이게 맥주 2리터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음식물이 내가 다 들려고 노력해도 그 수분들은 삐질삐질 삐져나오고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위식도 역류증이 발생을 합니다. 무엇의 문제 때문에? 카디악 스핑터의 그 조임근이 이완이 되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뭐야? 질환이 있어?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해 둬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위라는 부분은 위에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 같아 보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위에 바닥, 위저라고 합니다. fundus of stomach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이 위 몸통이에요. body of stomach이고, 그리고 또 요 부분을 이제 날문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펠로러스이고, 날문이 나가는 구멍 부분이 날문 구멍, 유문구, 파일로릭 올리파이스라고 하고, 날문을 조아주는 것들을 파일로릭 스핑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나갔으면 11지장으로 가야지 돌아오면 안 된다. 그리고 위에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이 구비를 큰 구비 대만곡 greater curvature라고 하고, 위에 안쪽에 있는 작은 구비를 소만곡 lesser curvature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식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내시경을 했을 때 의사가 이분이 위에 어딘가에 위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위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위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의사의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죠. 그럼 위에서 어떤 부분? 뭐 위에서 바디 오브 스토막 부분에 어떤 위에 염증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어디가 위 바닥인지 위 몸통인지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의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으로는 위의 근육은 3개 근육으로 되어 있다. 통상 소화계통의 그런 소화관들은 2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위 근육만큼은 음식물을 잘게 부숴놓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근육에 비해서 이 돌림 근육층이라고 하는 서큘러 머슬 레이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에요. 어블리크 머슬 레이어라고 하는 근육층인데 빗살 근육이에요. 요 근육이 한 겹 더 있어서 다른 소화관보다 더 다이나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들문이 카디아다, 날문은 파일로리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장, 인테스틴. 해부생리학 때 우리 여러분 같이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이 나세요? 요거는 그때 중요했던 얘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야 된다.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소장, 스몰 인텐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소장은 위에서 음식물을 아주 잘게 부숴 놓은 것들을 소장의 12지장에서 소화효소와 믹스를 해서, 소화효소들이 주로 어디 나오냐. from 간에서도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죠. 요것들을 12지장에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쓸개즙 그리고 췌장에 있는 소화효소들을 믹스를 해서 그 다음에 공장, 제주넘과 회장, 일리움으로 보내서 소화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장액을 분비하여 소화작용을 하고 꿈틀 분절을 하여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뭐였더라? 어떤 구조 때문에 흡수할 수 있었지? 여러 가지 소장 내면에 이런 폴딩, 주름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융털이라고 하는 빌러스, 소장의 흡수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소장 점막을 촘촘하게 접혀있는 구조물을 통해서 영양소들을 흡수했죠. 그쵸?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수용성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흡수가 됐고, 암죽관을 통해서는 지용성 영양소인 지방이 각각 흡수가 되어서 기승전결, 결국은 이제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쵸? 자, 다음은 장 인테스틴에서 대장입니다. 라지 인테스틴. 대장은 해부 생리학 때도 지금도 이 구조가 특별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알아두십시오. 소장에서 바로 나오는 부분에 만나는 게 시쿰이라고 하는 맹장, 막창자이고, 그리고 시쿰에 별다른 기능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수돌기염,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충수, 벨폼 아펜딕스라고 하고 그냥 아펜딕스라고만 기억해 주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PENDIX라고
DIX가 충수라는 꼬리가 있어요. 이 충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역할 없어요. 없어.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 마치 우리가 붕어빵을 사 먹으면은 붕어빵에 여기 기퉁이에 약간 이렇게 얇은 밀가루 반죽 붙어 있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맹장 시쿰이 있고 그리고 충수 아펜딕스가 있고 이제 본격적인 결장 콜론이 시작이 됩니다. 결정은 올라가는 상행결장 어센딩 콜론 그리고 복부를 가로지르는 횡행결장 트랜스버스 콜론 그리고 아래로 꺾어져서 내려오는 하행결장 디센딩 콜론 그리고 꾸부럭 하는 구불결장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대변을 보관하는 직장 렉텀 그리고 대변이 빠져나오는 항문 에이너스까지 이어집니다. 어센딩 트랜스버스 디센딩은 암기하기 부담스럽다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글 개념만 익히셔도 되지만 구불결장 시그모이드 콜론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직장 렉텀에 가기 전이 시그모이드 콜론이죠. 자, 다음은 복막입니다. 해부생리학 때 많이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복막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멘툼이라고 해요. 오멘툼, 복막. 복강 안쪽과 복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장막으로 우리도 깨지기 쉬운 물건 택배로 받으면은 이런 뽁뽁이들 있죠, 여러분. 이런 뽁뽁이. 이렇게 딱딱 터지는 거. 요런 것들에 깨지기 쉬운 물건들이 포장돼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를 보호해주는 덮어주는 지방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이렇게 복부 앞쪽을 이불처럼 훅 덮어서 소장 대장들을 보호해주는 큰 그물망 그레이터 오멘툼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작은 구비가 뭐였죠? 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부분이 작은 구비죠. 작은 구비와 12지장의 첫 부분을 감내 관문과 연결하는 복막주름 레설 오멘툼 그리고 장을 매달아 유지하는 복막의 일부분 맨센터리 장간막 그리고 결장을 뒤복벽 후복벽에 고정하고 있는 복막 메소콜론 이렇게 오멘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오멘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불 같은 존재여서요. 환자들 가끔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될 때 배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절개하고 이제 복막을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열면은 복막이 훅 덮여 있어서 그 복막을 이렇게 제껴내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이제 장기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제가 말하는 복막이라 하면 이제 대부분 요 복부 앞에 있는 그레이터 오멘툼이죠. 그레이트 오멘툼을 수술이 다 끝나면 또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가지고 해줍니다. 노랗게 표현된 것처럼 실제로도 되게 그런 약간 포도송이 같은 포도송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조그만 요만한 지방들이 이렇게 오글오글오글오글오글 모여 있어서 저는 약간 환공포증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징그러웠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내 배를 보호해준다. 자, 다음은 소화계통 주요 해부생리학 용어에서 간 보겠습니다. 간, 리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교재에는 이 단어는 없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덩어리는 근육 덩어리 아니고 세포 덩어리다. 어떤 세포 덩어리? 간세포 덩어리. 헤파토사이트라는 간세포 덩어리인데 그냥 세포만 덩그러니 있으면 세포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뭔가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내 개인 너무 매력적이고 훌륭하지만 우리가 함께 조직되어 있을 때 어떤 보건행정학과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간소엽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오글오글하게 모여있는 것이 간소엽이라는 거고 간소엽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나는 말 있으시죠? 간의 기능적 최소 단위이다. 왜 간소엽이란 글자 없지? 없어요. 교재에는 없고 교재 이 그림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헤파토사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간의 기능적 최소 단위로서 로뷸 오브 리버라는 구조로서 이루어져서 간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간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간의 주요 기능은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하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 담즙 생산하고 있고, 해독 작용하고 있고, 장에서 흡수된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도 제거하고, 독성 물질도 제거하고, 담즙도 만들어내고, 담즙 만들어내는 데는 간이고, 담즙을 저장하는 데는 담낭이었죠. 탄수화물과 지방을 대사를 한다 이런 역할을 했죠.
자, 담즙이 만들어졌어요. 담즙 바일이죠.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 분비액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의 갈브레더에 비축이 되고 총담관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십이지장 듀오데넘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지? 담즙이 하는 일은 지방의 유화작용이죠. 지방의 분해? 소화가 아니죠. 지방의 유화는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소화효소에 녹기 쉽게 이렇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즙이에요. 담낭이 없어도 살죠. 다만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지방변을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담즙하면 나오는 말은 빌리루빈이 있습니다. 황갈색 물질로 담즙의 주요 성분이에요.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적혈구는 약 120에서 130일 정도 우리 몸에서 살잖아요. 얘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비장으로 가서 깨지고, 빌리루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간으로 가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적혈구가 한 번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죽었거나, 혹은 간이 피곤해가지고 담즙을 잘 만들지 않거나, 혹은 담즙이 지나가는 관이 막혀가지고 담즙이 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혈중 빌리루빈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간에서 우리 공부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은 담즙이 농축하고 저장되는 담낭입니다. 갈 블레더예요. 블레더라는 단어 어디서 봤는데 방광도 블레더죠. 그쵸? 근데 얘는 무엇? 갈 블레더예요.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담낭이죠. 그쵸? 담낭의 이름은 갈브레더. 갈브레더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죠. 간에서 내려오는 간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간관에서 오른쪽 간, 왼쪽 간, 간이 한 덩어리지만 사실 쪼개져 있죠. 그래서 모이는 총간관, 온간관, 커먼 헤파틱 덕트가 있고, 커먼 헤파틱 덕트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영차 올라가서 갈브레더로 들어갑니다. 갈브레더로 들어가 있다가 내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뭐야 내가 부숴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갈브레더가 수축을 해요. 그러면 그때 시스틱 덕트 담낭관 그리고 커먼 바일 덕트 총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뿅뿅뿅뿅뿅뿅 빠져나와서 오디조임근의 조절에 의해 뿅 십이지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총담관 커먼 바일 덕트, 총간관은 커먼 헤파틱 덕트죠. 간에서 내려오니까 헤파틱 덕트고 담낭에서 나오는 거는 커먼 바일 덕트예요. 커먼 바일 덕트랑 커먼 헤파틱 덕트를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구분을 할 필요는 사실 크게는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해부학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낭관 시스틱 덕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것들이 십이지장으로 빠져나온다. 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너무 훌륭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주요한 구조들이 파더팽데라는 게 있고 오디스핑터라는 게 있습니다. 파더팽데는 췌장, 판크리아스와 함께 총담관, 커먼 바일 덕트가 십이지장으로 함께 열려서 개구해서 담즙과 췌장액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요 부위를 요 부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요 부위를 파더팽데라고 한다. 앰플라 오브 바터라고 해요. 그 앰플라 오브 바터는 그냥 열려있는 게 아니다. 이 부위는 오디 스핑터라는 거에 의해서 쪼여있고 이 쪼임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되게 어렵지요?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담낭 갈브레더 이렇게 있고요. 다음 첫 번째 시간 마지막 췌장입니다. 췌장 판크리아스. 췌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죠. 그쵸? 소화효소가 다 나오고 인슐린, 글루카곤, 혈당 조절도 해주고. 판크리아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자라고도 하죠. 이자라는 말 병원에선 잘 안 씁니다. 췌장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의무기록지에는 판크리아스. 췌장은 머리, 목, 몸통, 꼬리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길이 약 15cm 정도로 가로로 긴 장기입니다. 요렇게 생겼죠. 머리, 목, 몸통, 꼬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 뒤쪽에 있으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복벽 쪽에 가깝게 있어요. 등에 가깝게. 오른쪽 십이지장과 왼쪽 비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췌장의 대부분은 복막 뒷벽에 붙어 있다.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낀다라고 해요. 췌장의 조직은 외분비 부분과 내분비 부분의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분비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 효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분비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을 비롯한 혈당 조절을 해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외분비 부분은 췌관을 통해서 췌관이라고 하는 거 판크리아틱 덕트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요. 어디? 앰플라 오브 바터라는 그 존에서 조절은 무엇으로? 오디스핑터로 조절을 해줘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담즙이 12지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랑 췌장이 12지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췌관을 통해 12지장으로 췌장액을 분비하고 췌장 안에 있는 효소로 영양소를 소화를 합니다. 췌관 팡크리아틱 덕트라고 하고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관이죠. 그리고 부췌관 액세서리 팡크리아틱 덕트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12지장이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췌장의 진짜 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췌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머리, 목, 몸통,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 췌관 커먼 팡크리아틱 덕트는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 부췌관이 이렇게 있죠. 액세서리 팡크리아틱 덕트. 커먼 팡크리아틱 덕트에 비해서 이 주 췌관에 비해서 그냥 췌관에 비해서 부췌관은 말도 안 되게 얇죠. 그쵸?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요게 메인이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다음 여기는 두 번째 시간에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지난 1학기가 좀 많이 이렇게 복습되는 기분이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가지고 스트레칭 하시고 시원한 음료수나 물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시간에 소화생리부터 다시 만날게요.